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 단독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계엄 실패 직후 당시 한동훈 대표만 쏙 빼고 여당 지도부 내 친윤계 인사들과만 무언가를 논의한 흔적입니다. 또 계엄 전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도 찾았는데 그 시점이 대부분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이슈가 발생한 직후였습니다. 이 단독 보도는 잠시 뒤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 이제 1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걸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탈당 요청을 하겠다던 김용태 비대위원장마저 뜻을 접은 겁니다. 중도층 공략을 위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도 묻힐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강희연 기자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사실 탄핵의 강을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했지만 오후 들어 입장을 바뀐 겁니다. 주말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중으로 또 오후 중으로 좀 연락을 취해서 김 위원장은 직접 윤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는 하지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 결국 당의 뜻은 전달됐다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당 대표격인 김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같은 지도부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당정 문제가 왜 이렇게 크게 지금 이슈가 돼야 하는지를 사실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주로 돌아가서 특별한 정치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라며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용태 위원장의 판단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께서는 그 점을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선택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겠다. 반면 친한계 의원들은 자진 탈당이 아닌 제명과 같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출당 또는 제명을 시켜야만이 그나마 국민들이 저 정당이 좀 정신을 차리는구나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주일째 우리 선거운동이 어떤 얘기입니까? 선거운동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대통령의 출당과 탈당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TV토론회가 있는 18일 이전에 김문수 후보가 결단해야 한다며 공을 윤 전 대통령에게 넘기고 있는 김 후보를 직접 압박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선 승리를 위해 탈당해달라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탈당하면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 오히려 선거에 득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김문수 후보를 도우라고 당부하고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 유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소속 의원들의 지역 유세 필참 지시를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후보 단일화 여파로 한동안 분열 조짐을 보이던 선대위의 이런 결정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직접 김문수 대선 후보를 도우라고 당부한 것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만나는 사람들과 연락이 오는 의원들에게 김 후보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당에서 나오는 탈당 요구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인 걸로 전해집니다.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JTBC에 윤 전 대통령은 당의 탈당 문제를 일임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탈당이 도움이 될지 근거를 갖고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탈당을 하면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거란 취지로 말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본인을 지지한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여전히 당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지도부에서도 여전히 윤 전 대통령에게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위적인 탈당이나 강제 출당은 또 다른 당내의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제 복당한 친윤계 장예찬 전 최고위원도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의 정서를 고려했을 때 힘으로 밀어내는 방식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강성지 지층의 이탈을 의식해 윤 전 대통령을 끊어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틀째 텃밭인 호남 지역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유세 중엔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이렇게 함께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북 익산에서 동학농민운동을 언급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어울려 산다는 대동세상과 국민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들이 지방으로 오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북, 전남 이런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아주 싸게 공급하고 세제 혜택도 대규모로 주고 규제 이런 것도 좀 대폭 완화하고 땅도 좀 싸게 주고 이렇게 하면 오지 말래도 기업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후보는 한창 연설을 하다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을 무대 위로 불렀습니다. 가짜 보수 정당 안에서 진짜 보수 활동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사실상 쫓겨난 김상욱 의원 어디 있어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김 의원은 이 후보를 끌어안았고 이 후보는 환영했습니다. 잘했어. 자, 이제 이분이 자신이 가진 보수의 진정한 가치, 합리적 보수의 정신을 우리 민주당 안에서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김 의원은 이 후보가 참된 보수주의자이자 진보주의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수, 진보 이렇게 진영 갈등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만들 대통령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의원의 지지를 등에 업은 이 후보는 전북 군산과 전주, 정읍을 연달아 찾아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아닌 수구 집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 나주를 거쳐 광주로 가 5.18 기념식 전야제에 참석합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늘 상대적으로 약세 지역인 수도권과 충청을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을 언급하며 도덕성을 직격했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경기 판교역 출근길 인사로 일정을 시작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원을 거쳐 동탄을 방문한 김 후보는 교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완성과 광역 급행철도 GTX 전국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경부 주차장이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뻥 뚫리는 그런 교통 상태를 만들어내겠다. 오후엔 충청으로 이동해 행정수도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국가위원회도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집무실, 국회의사당만이 아니라 여기 하나 더 붙여가지고 5개 위원회를 다 이리 옮기고. 여기 와야 돼요. 땅이 워낙 세종이 넓기 때문에 여기 기업도 하고 연구소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도덕성을 공격했습니다. 김문수가 수사받았다 소리 들어봤어요? 제 주변 측근이 갑자기 수사하는 중에 의문사였다. 갑자기 죽어버렸다.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사람이 만약 대통령 되면 공무원들 다 죽고 다 잡혀가고 이 나라가 남아나겠습니까?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제 아내가 경기도지사 8년을 하는 동안에 아내가 법인카드 썼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충청권 일대를 집중 유세하며 이재명, 김문수 후보를 모두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어떤 경제에 대한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접근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40살의 이준석이 너무 젊어서 안 된다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74세의 김문수 후보라는 겁니까? 내일 김문수 후보는 광주를 방문하고 이준석 후보는 서울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선거 때마다 민심의 풍향계가 되온 곳, 바로 충청권이죠. 이번 대선에선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이 다시 떠오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이 지역 민심이 궁금한데 배양진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14대 대선 때부터 이곳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에서 이긴 후보는 모두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때도 충청 평균 득표율은 윤석열 당시 후보 50.10%, 이재명 후보 45.87%로 풍향계란 걸 증명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공약이 다시 떠오른 이번 대선에서 충청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에게 더 호감을 느끼고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는 모두 국회뿐만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도 세종에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들입니다. 안 믿습니다. 솔직히 다른 내려오시도 문제가 있고.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추진한다는 CTX, 즉 충청권 광역철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지지가 엇갈렸습니다. 힘 있는 쪽에,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밀어주어서 확실하게 정권을 잡고 그 국회나 정부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버스도 텅텅 비어 다니는 데까지 지하철도를 뭐하러 복잡하게 들어오냐고. 김문수 같은 사람은 양심을 더 바를 것 같아, 내가 볼 때. 매번 승자 쪽을 택한 스윙보터였지만 결국 결과는 좋지 않았다며 다른 선택을 하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찍고 나서 하는 것들 보면 말뿐이었고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음에라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젊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전, 세종, 충청 지역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29%, 이준석 후보 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의견 유보 응답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7%였습니다. 계엄으로 급하게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공약 대부분이 있던 것을 발전시킨 정도란 평가가 나온 가운데 현실성 있는 지역 공약을 바라는 목소리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대선을 18일 앞둔 오늘 갤럽과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이 두 조사 모두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과반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영남 지역에서 이 후보 지지율에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모두 50% 이상이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 역시 모두 오차범위 밖이었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 갤럽 조사에서 이 후보가 과반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갤럽은 처음으로 3자 대결 후보 지지도를 물었는데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영남 지역 결과가 눈에 띄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즉 PK 지역에서 이 후보는 41%로 오차범위 내지만 김 후보보다 2%포인트 높았습니다. 이 후보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부산, 경남에서 각각 38, 37%를 얻었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58%를 득표했던 구도와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대구, 경북, 즉 TK 지역에선 이 후보 34%, 김 후보 48%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이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21에서 23%대, 윤석열 당시 후보가 72에서 75%대를 득표했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 TK 지역 국민의힘 지지 응답은 53%로 과반이었는데 김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모두 흡수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이후 행보와 메시지가 아직은 보수 성향 응답자들의 마음을 다 잡고 있지 못하는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중도 보수 포지셔닝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48%,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가결됐던 12월 둘째 주 이후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JTBC가 입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 오늘도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실패한 뒤에 나경원, 윤상현, 김재원 의원 등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과 집중적으로 통화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 당시 대표는 통화 내역에서 쏙 빠져 있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호처 명의 휴대전화로 지난해 12월 1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경호 의원과 통화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2분 40초간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밤 11시 22분 통화에 앞서 이틀 전에도 통화한 게 확인된 겁니다.
특히 12월 1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이 만나 비상계엄을 논의한 날이기도 합니다. 김 전 장관은 그날 만남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감사원장 및 검사 3명 탄핵을 민주당이 계획대로 하면 보고 넘길 수 없다며 투입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 등을 물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탄핵안 반대 당론을 이끌었던 추 의원과는 12월 6일에도 3차례 걸쳐 약 20분간 통화했습니다. 역시 계엄 당일에 통화한 나경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9시 23분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반박한 당일입니다. 12월 4일 오전과 오후에는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던 김재원 전 의원과 3차례에 걸쳐 24분간, 6일에도 2차례 합해 약 10분간 통화했습니다. 12월 5일에는 역시 최고위원인 인요한 의원과 전화와 문자가 오갔습니다. 12월 7일 윤상현 의원과 1분간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친윤계 인사로 꼽힙니다. 일부는 계엄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탄핵 위기에 몰려있던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반대했던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대신 친윤 인사들과 소통하며 대응 방안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씨 의혹이 불거지고 취임 전부터 썼던 개인 휴대전화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11월 7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마친 다음 날 경호처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합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게 바로 이 경호처 휴대전화 내역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준비에 들어가면서 이 전화를 집중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윤정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휴대전화 교체를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 소통의 방식을 좀 매정하지만 바꿔야 됩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도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무조건 바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자회견 일주일 전인 10월 31일 민주당은 명태균 씨와 통화 음성 파일을 폭로했고 김명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기자회견에 이슈가 되자 휴대전화 교체를 언급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실제 이 기자회견 다음 날인 11월 8일 경호처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개통하고 열흘 정도는 인터넷만 사용했고 통화는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계엄이 임박한 11월 21일부터 경호처 명의 휴대전화로 통화했습니다. 실제 경호처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지 사흘 만인 11월 24일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대책을 언급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날 비상계엄 선포를 대비해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계엄 준비에 착수하면서 개인 휴대전화 대신 보안성이 좋은 경호처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경호처 명의 휴대전화는 사용자 필요에 따라 일반 전화 모드와 비아 전화 모드를 선택해 걸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보한 통화 내역은 민간 통신사 서버에 저장된 일반 전화 기록입니다. 경호처 서버에 있는 비아 모드 전화 내역은 경찰이 경호처 협의를 통해 확보 중입니다. 비아 모드 전화 내역이 확보되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대통령의 통화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JTBC는 또 앞서 설명드린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썼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입수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달 분량인데 가장 눈에 띄는 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논란이 될 때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어서 박현주 기자입니다. JTBC가 확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명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로 9달치입니다. 비화폰으로 갈아타기 전 통화 내역이 담긴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수사 주요 국면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통화했습니다.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해 5월부터 박 장관과 통화한 횟수만 최소 15번입니다. 지난해 5월 4일 오전 9시 36분 윤 전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날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 디올백 의혹 사건 신속 수사를 지시하고 검사 3명을 추가로 파견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바로 다음 날입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직후 이 전 총장이 박 장관에게 검찰 인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뒤에도 전화는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2일 박 장관과 하루에만 1시간 단위로 4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원석 당시 총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의 통화가 이뤄진 다음 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를 냈습니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검사장 8명 중 6명과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습니다. 1박 2일 지방 일정을 소화하던 이 전 총장은 출장을 취소했습니다. 한숨과 침묵을 섞어가며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을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루 뒤인 5월 15일 이번엔 박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디올백 수사 무혐의 결론이 나온 전주 주말에도 2차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지휘권과 인사권을 쥔 박 장관과 김 여사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될 때까지 통화를 이어갔던 겁니다. 법무부는 장관과 대통령의 전화는 통상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장관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바로 그날 저녁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과 삼청동 안가에서 모인 멤버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JTBC가 입수한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 내역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엄 전후에 집중적으로 썼던 경호처 명의 휴대전화, 또 하나는 취임 전부터 썼던 개인 휴대전화입니다. 조혜원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저희가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내역도 처음 입수해서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가 눈에 띄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건 통화한 시점입니다. 통화가 집중됐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따져봤는데 대부분 김건희 여사 수사가 주요 고비에 있을 때였던 겁니다. 네,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디올백 의혹이 불거졌던 건 2023년 11월입니다. 하지만 해를 넘어서도 총선 국면에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총선 이후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5월 2일 중앙지검에 전담팀 구성과 신속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이 퇴근길에 5월 3일 다음 날에는 퇴근길에 공개적으로 수사 의지를 밝히면서 이 내용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 총선 뒤에 특검 여론이 계속 불거지는 상황에서 이 수사를 계속 미룰 수는 없다는 검찰총장의 판단이었던 걸로 보인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졌었고요. 그리고 이 보도 다음 날인 4일 아침 9시 36분에 윤 전 대통령이 바로 이 박 장관에게 전화를 건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는 검찰총장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검사장 인사도 단행이 됐습니다. 이 수사 핵심 라인과 총장 측근이 5월 13일에 대거 교체가 됐는데 이 검사장급 인사 39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을 건너뛴 군사 작전 같은 인사였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시기 통화 내역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 바로 전날인 5월 12일 이 4차례 통화가 있었던 걸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여러 차례 통화한 다음 날에 이 검찰의 김 여사 수사를 담당했던 지휘 라인들이 대거 물갈이가 됐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통화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시 시기적으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원석 총장이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7초간 침묵을 이어갔던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이 과거에 검찰총장 시절에 자신을 식물총장이라고 표현했던 점까지 다시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 뒤로 몇 개월간 뜸하다가 9월 29일에 통화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네. 바로 그 다음 주에 김 여사 사건 의혹들, 이 명품백 의혹이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이 통화로 통화가 수사에 영향을 준 점이 이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렇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통화가 이뤄진 다음에 이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그래서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계엄 당시 통화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이 친윤계 의원들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리포트로 보신 것처럼 계엄 직전에 추경호 의원과 통화했고 계엄 당일에 추경호, 나경원 의원, 그리고 다음 날인 김재원 전 의원과 인요한 최고위원과 통화한 내용도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집중적으로 친윤계 의원들과 주로 소통한 점이 확인이 된 건데요. 대부분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을 옹호한 인물들입니다.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올 1월에 부정선거를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부정선거 의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재원 전 의원은 지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요한 전 최고위원은 계엄 이틀 뒤에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업적도 있다, 또 계엄을 심적으로는 이해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경원 의원은 탄핵 반대 집회에 좀 참여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계엄의 핵심 인물이죠. 김용현 전 장관과도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에서 4월쯤에 김용현 전 장관과 사령관들과 이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만나서 이 비상대권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언급한 뒤에 이 즈음에 이어진 수차례의 통화 내역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네. 3월에는 6차례, 4월에는 10번 전화한 내용이 확인이 됐고요. 또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다고 언급한 5월과 6월 회동 전후에도 김 전 장관과 5번 통화했습니다. 이 수사기관이 아직 복구 중인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담긴 통화 내역도 상당할 걸로 보이는데 이건 추가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혜연 기자였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경찰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도 김 여사를 수행했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김 여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수사관들이 국토교통부에서 파란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오전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양평군청과 고속도로 용역업체, 경동 엔지니어링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지난 2023년 5월 고속도로 종점이 돌연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뀝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강상면 일대 땅을 소유하고 있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이야말로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의 온상이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을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해 7월 경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10개월여 만인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옮기도록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한편 건진법사를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최근 대통령실 제2부속 비서관실 전 행정관 조모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는 앞서 디올백 사건 당시 최재형 목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수행 비서였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이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취재진을 폭행해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받았습니다. 실수로 그런 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법원 안으로 호송 차량이 들어섭니다. 대여섯 명의 극우 유튜버와 지지자들이 법원 울타리에 올라타 소리를 지릅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던 지난 1월 18일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법원 안팎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철제 울타리를 넘어 법원에 침입한 안모 씨와 가방으로 취재진을 때려 상해를 입힌 우모 씨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피고인 남모 씨와 이모 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보다 낮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법원에 침입한 안 씨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헌법이 부여한 법원의 재판 작용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우 씨는 재판 내내 가방을 던지다가 실수로 피해자를 맞춘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도 않는 피고인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곧이어 특정 언론사에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판결에 따라 폭동 당일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으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다른 피고인들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폭동 가담자들의 변호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현 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비위가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다음 주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기현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제기된 의혹이 추상적이고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공식 입장이 없다고 한 지 하루 만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민주당은 감찰에 나서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폭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윤 전 대통령 4차 공판은 지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이틀 뒤면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입니다. 44년 만에 비상계엄 이후 처음 맞는 5.18인데 저희가 두 내란 사태를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취재해보니 1980년 신군부의 비상계엄과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모든 게 닮아 있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44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5.18 연구자인 김희송 교수는 두 사건의 구조가 사실상 똑같다고 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뒤에 하나회와 충암파라는 사조직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비슷한 형태의 계엄사령부가 탄생했습니다. 합참의장을 배제시킨 거죠. 배제시키고 이법적으로 지금 이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던. 처단하겠다는 문구가 담긴 포고령은 아예 80년 버전을 베꼈습니다. 그때 그게 포고령 10호가 나갔을 겁니다. 아마. 네. 그때 보면 거기에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 씨의 국보위는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문건 속 비상 입법기구와 연결되고 궁정동 안가에서 내란을 모의한 전 씨처럼 윤 전 대통령도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습니다. 80년 계엄군에 적극 가담했지만 8년 뒤 청문회에서 소신 발언을 했던 소준열 전교사령관과 겹쳐 보이는 인물도 있습니다. 12.3 내란에서 가장 이제 역할을 또 했던 게 특전사 곽정군 사령관. 12.3의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양심적 발언을 하고. 비상계엄에 가담한 부대는 1980년 보안사, 특전사에서 2024년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는 80년 허화평, 허삼수, 허문도, 권정달 같은 내란 우두머리 옆에 기획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군을 잘 모르는 윤 전 대통령과 야전을 직접 지휘한 지 오래된 김 전 장관, 혹은 전역한 지 수년이 지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직접 비상계엄 전반을 기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훨씬 광범위한 군인들이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12.3 내란에 대한
기획과 설계자 그룹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이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는 거죠. 5.18 수사 과정에서 K 공작 계획과 같은 기획 문건이 확보된 것처럼 12.3 내란 사태에도 비슷한 문건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12.3 계엄 사태 당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오보를 냈던 스카이데일리는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신문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와 5.18 재단이 검증단을 꾸려 전면전에 나섰고 오늘 스카이데일리는 신문 1면에 이렇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광주 금남로에서 불법 계엄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린 건 지난 2월. 40년을 이념의 노예로 살고 5.18에 때가 묻지 않으면 밥도 못 벌어먹고 사는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여러분. 도심 한복판에서 공개적인 혐오 발언이 나올 당시 현장엔 가짜뉴스도 뿌려졌습니다. 5.18은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란 스카이데일리 인쇄물입니다. 해당 집회 직후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온라인 게시물은 340% 급증했습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 등은 곧바로 스카이데일리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TF팀을 꾸렸습니다. 스카이데일리 5.18 특별판 기사를 포함해 243건에 달하는 전체 기사에 대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임산부 최미애 씨를 쏜 건 군이 아닌 무장 괴한들이었다는 제목의 22명 기사. 익명의 계엄군 출신 인사들과 현장 목격자들이 증언했다며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근거로 든 사료를 보면 공수부대원이 쏜 총에 맞았다. 공수들이 계속 총을 쏘아댔다는 증언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거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의 가해 사실을 모호하게 만드는 전략이기도 해요. 지난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최미애 씨가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진술의 일부분만을 따온다거나 혹은 사실은 그런 분들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확인될 수 없는 분들. 재단과 5.18 유가족들이 가짜뉴스와 전면전에 나선 가운데 스카이데일리가 오늘 일면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의혹이라고 돌연선을 긋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단과 5.18 유가족 측은 법적 대응을 이어가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5.18 당시 비극의 상징이 돼버린 이 5살 꼬마 상주 사진. 1980년 5월 계엄군 총탄에 희생된 고 조사천 씨와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스카이데일리가 고인이 계엄군이 아닌 괴한의 총을 맞고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감식 결과 어긋난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김산 기자입니다. 5살 아들은 멍하니 아버지의 잿빛 영정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조사천 씨는 1980년 광주 금남로에서 계엄군이 쏜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군인들이 학생들을 구타하는 걸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조 씨가 괴한의 총격에 희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를 쏜 건 계엄군의 M16이 아니라 출처불명의 칼빈 소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인도 가슴팍이 아닌 머리 총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진은 부인 정동순 씨를 만났습니다. 이제 뭘 수유하고 설거지도 안 끝났는데 나가신 지 얼마 안 돼서 헐레부터 뛰어났더만 애기 아빠가 총 맞았대요. 간직하고 있었던 남편의 가슴팍 총상 사진을 가지고 온 정 씨. M16 총탄으로 희생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지난해 진상조사위 감식 결과도 줄줄 외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당당히 말했어요. 우리 남편은 칼빈이 아니라 M16으로 돌아가셨다. 남편을 보내고 맞은 45번째 5월, 정 씨가 직접 고소장을 든 이유입니다. 가짜뉴스 유포자 고소에 유족이 직접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이후 다시 확산하는 가짜뉴스들. 유족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고통 일부만큼이라도 단죄받길 바랄 뿐입니다.
자기들은 어떤 마음을 쓴가 몰라도 우리 유족들은 내 살인이에요, 살인. 아니요, 너무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JTBC 김산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저녁 열리는 5.18 전야제 준비위원회 측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참석을 숙고해달라며 사실상 참석 불가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했던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선대위에 영입하려 했던 것 때문에 민심이 좋지 않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계엄군과 맞선 시민군대를 다룬 공연이 펼쳐집니다. 시민들은 가도 행진을 벌입니다. 매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날 열리는 전야제입니다. 통상 민주당 등 구야권 인사들이 참석해왔는데 올해 행사위원회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참석 문의가 있어 숙고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선대위에 영입하려 한 것 등을 두고 광주 시민들의 감정이 안 좋다면서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후보,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 선대위는 지난 14일 오후 정 전 장관을 상임 고문으로 위촉했다 5시간 만에 취소했습니다. 정 전 장관이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하고 이듬해 특전사령관으로서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해 내란 모의 참여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김 후보는 이 인선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고 제가 지방 일정을 3일 동안 계속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건 조금 업무상으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 상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선대위는 부주의했다며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전야제 참석을 사실상 거부당한 김 후보는 18일 기념식에도 가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날 저녁 첫 TV토론 등 일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신 내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할 계획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퇴근 시간을 앞두고 수도권 전역에 기습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곳곳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 여의도 환승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빗방울은 계속해서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갑작스런 소나기가 쏟아질까 걱정되는 마음에 퇴근길 시민들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는데요. 오늘 퇴근 시간을 조금 앞둔 오후 5시를 전후로 수도권에는 요란한 천둥 번개와 함께 말 그대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때문에 서울 서부권과 경기 동북부 그리고 제주와 전남 남해안,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서울 중구에는 시간당 최고 38mm, 또 그 밖에 수도권 곳곳에선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졌고 또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도림천과 안양천 등 18개의 하천에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호우 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호우 경보가 내려졌던 경기 남양주에서는 도로 침수 등 총 13건의 피해가 신고 접수가 됐습니다. 이곳에는 시간당 최고 74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축대나 옹벽, 시설물과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비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전국의 비는 내일 새벽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북엔 최고 40mm, 또 남해안 일대에는 80mm 넘는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사가 일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고 있어서 이 황사가 비에 섞여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비와 함께 바람도 제법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일대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JTBC 박상욱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던 일당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 선수는 해당 여성에게 실제 3억 원을 보내기도 했는데 손 선수 측은 임신을 했다는 거짓 주장에 협박을 당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 선수 측에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손 선수 측은 A씨와 교제했던 건 맞지만 임신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A씨가 제시한 초음파 사진 등은 조작됐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선수와 팀에 악영향을 줄 걸 우려해 3억 원을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A씨는 3억 원을 받고 비밀 유지 각서도 썼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번엔 A씨의 새 연인인 40대 남성 B씨가 2차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손 선수 측에 따르면 B씨는 여자친구가 손흥민 선수 아이를 임신했었다는 걸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7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손 선수 측이 3개월 넘게 돈을 주지 않자 결국 B씨는 한 언론사에 제보를 했고 손 선수 측은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곧장 A씨와 B씨를 체포한 경찰은 어젯밤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파가 많은 번화가에서 다짜고짜 총을 쏠 정도로 범행 방식이 과격해지고 있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초 필리핀 수도 마닐라 인근의 파사이시로 여행을 떠난 한국인 남성 A씨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총격 사건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밝은 초저녁 시간 사람도 많은 번화가에서 눈 깜짝할 사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양쪽 발에 총을 쏘고 메고 있던 가방을 빼서 달아났어요. 2인조 강도는 오토바이를 타고 순식간에 사라졌고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귀국한 A씨는 추가 수술을 여러 번 받아야 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파편이 남아 있어서 그 총탄 파편을 재고수를 좀 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 같은 지역에서 총을 든 강도가 한국인을 노린 사건은 닷새 전에도 2건이나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달 한국인 관광객 남성이 오토바이를 탄 강도에 총을 맞아 숨졌고 그 한 달 전엔 마닐라 시내 한복판에서 강도와 실랑이를 벌이던 한국인 남성이 또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한국인을 노린 납치 사건도 올 들어서만 3건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간 강도나 납치 피해자가 수십 명, 살인 피해자가 13명인데 올해 들어서는 필리핀 내 정치적 갈등이 심해지면서 치안이 더 불안정해진 겁니다. 내정처럼 일상생활 할 수 있을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은 이달에만 벌써 4번째 긴급 안전공지를 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에이펙 국가들의 통상 대표들이 제주에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걸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2시간 전쯤 회담이 끝났다고 하는데 제주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다빈 기자, 관세 협상에 진전이 있었습니까? 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USTR 대표가 오후 4시 반부터 약 30분간 만났습니다. 오늘 회담은 말 그대로 중간 점검 성격이었습니다. 조금 전 열린 브리핑에서 안 장관은 다음 주 미국에서 곧바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협상은 원산지,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 총 6개 분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 바로 기술 협의가 들어가서 이제 실무단에서 이제 각 이슈별로 협의가 들어가게 될 텐데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강요급에서 다음번 아마 점검회의라고 할지는 한 6월 중순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호 관세는 완전한 면제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통상교섭 본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영국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도 10%는 그대로 남겨놨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미국이 10%는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결국에는 차기 정부에서 논의가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선거가 다음 달인 만큼 우리 정부도 관세 정책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은 다음 정부로 넘기는 모양새입니다. 우려하고 할 때는 전혀 없습니다. 분명한 거는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다.
여기다 미국 측이 18개국과 개별 관세 협상을 벌여야 했던 만큼 우리 측의 협상에만 집중하기는 어려웠던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오늘 APEC 통상장관 만장일치로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극적 합의였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 관세 정책을 주도하는 미국 측의 반대로 다자주의 강조, 보호주의 반대 등의 문구는 빠졌습니다. 네, 미국 측이 우리 조선사들의 직접 만남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게 우리에게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오전엔 HD 현대, 오후엔 하나오션이 그리어 대표를 만났습니다. 모두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진 만남인데요. 함정과 상선 제조뿐 아니라 유지 보수 등 MRO 분야까지 두 나라 조선업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자국 조선업 재건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우리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렛대로 쓸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이번엔 대선 공약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희 JTBC가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정책을 검증하고 있는데 첫 순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입을 모아 약속한 4.5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후보들이 내놓은 4.5일제 방식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박사라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대선 후보들이 직장인들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주 4.5일제를 공약하고 나선 겁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 이 OECD 평균인 1,742시간과 비교하면 1년에 약 한 달 가까이를 더 일하는 겁니다. 저는 주 6일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일하고 더 받자는 주의라 자기 개발이나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잘 못해서 그래도 조금 더 건강한 워라밸을 챙기려고 한 4.5일제를 도입하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32시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주 4일제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건데 임금은 줄어들지 않도록 포괄 임금제도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다른 나라의 3분의 2밖에 안 된다.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영역별로 차등을 두고.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유연근무제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자는 건데 김문수 후보는 기업의 자율성을 좀 더 강조했습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게 해야지. 뭐 4.5라고 해가지고 뭐 시간이 주는 것도 아닌데 R&D에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할 경우에는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주 4.5일제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규제 철폐와 구조 개혁 없이는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우려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있는 사업장,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에서는 사실 그게 잘 지켜질까? 국민의힘 공약 역시 기업이나 근로자가 그대로 따라가기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 지금 우리 법제에서는 8시간 넘어가면 1시간 더 하면 오버타임이라니까. 그러면 그 비용은 다시 기업이 져야 되는 거고. 후보들이 재원 마련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독일처럼 탄력 근무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몰아서 근로하고 몰아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일 텐데 노사가 자치적으로 이걸 잘 설계할 수 있도록 하면은. JTBC 박사라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대선 현장을 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하예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자, 첫 번째 현장 어디입니까?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이재명 후보가 있는 전북 익산입니다. 이틀째 호남을 돌고 있는데요. 오늘 유세 도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석 연료로 생산한 제품은 절대 안 산다. 이걸 뭐라 그래요? R200이라는데 모르는 분이 있었죠. 네, 아리백 얘기 들으니까 지난 대선 때가 떠오르는데요. 네, 3년 전에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 아리백이 뭔지 아냐며 당시 윤 후보를 공격했었는데 제대로 답하지 못했었죠. 바로 네. 이 장면입니다.
이 R2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R200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R200. R200이 뭐죠? 네, 2050년까지 기업에서 쓰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뜻인데 오늘 연설에서 이걸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거듭 저격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R200은 모르더니 I will be back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탄핵 이후에도 새로운 당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여전히 당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걸 은근히 꼬집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현장은 어딘가요? 네, 이번엔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영 씨가 출연한 유튜브 촬영 스튜디오입니다. 고성국 TV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고성국 TV에 나왔군요. 네, 인터뷰를 했는데 남편인 김 후보를 애칭인 복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가끔 복태야 그러거든요. 복태? 네. 태어날 때부터 그 복을 안고 태어난 사람 아닌가 그래서. 그럼 후보는 우리 저 사모님한테 여사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냥 뭐 제가 뭐 애칭으로 얘기할 거리가 없어 보이잖아요. 뭐 이쁘나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네, 설 씨도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금속노조에서 활동하다 김 후보를 만났는데 첫 만남에 대한 얘기도 들려줬습니다. 그때 이제 첫 대면을 했는데 그때 한일도 그렇고 작업복이 청색이었어요. 맞아. 근데 청색이 굉장히 어울리더라고요. 얼굴도 보면은 그때 막 세안을 바로 하고 난 상태처럼 아주 그 환한 깨끗하고 깨끗한 아주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이제 팔대이 가르마를 쫙 하고. 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도 종교계를 방문하거나 5.18을 앞두고 광주에서 배식 봉사를 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현장은 어딘가요?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내고 있는 하와이입니다. 홍 전 시장을 두고 최근에 국민의힘이 김대식 의원을 특사로 보내서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고 설득하겠다고 했는데요. 홍 전 시장이 자신의 SNS에 오지 말라고 거절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지지자의 댓글에 문수형은 안타깝지만 나는 이미 탈당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와이 특사 파견은 취소된 겁니까? 네, 그래서 김대식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지 말란다고 안 가는 건 진정성이 없지 않겠느냐면서 이른바 888 전략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인천에서 출국해서 가는 데에 8시간, 하와이 현지에서 설득하는 데 8시간, 한국으로 돌아오는 데 8시간, 이렇게 해서 총 24시간 안에 홍 전 시장을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김대식 의원이 지난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기도 했는데 888 전략 성공할까요? 어떻게 보입니까? 네, 김 의원은 답을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비행기표는 사지 않았다면서 비장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도 돌아오면 막걸리 한잔 하자고 손을 내밀었고 양측에서 부인하기는 했지만 홍준표 총리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 오후 대선이 끝날 때까지 정치 포스팅을 중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꽤나 단호한 입장을 낸 만큼 국민의힘의 하와이 특사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여기까지 돌아보죠. 하예빈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새 교황 레오 14세는 앞선 프란치스코 교황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개혁 정신은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전임과 달리 교황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전통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바티칸 사도궁의 꼭대기층에 있는 교황 아파트를 레오 14세가 열곤 둘러봅니다. 전임 프란치스코가 사제 숙소인 산타 마르타의 집으로 옮기면서 한동안 쓰지 않던 곳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사도궁이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나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레오 14세는 원래 전통대로 역대 교황들이 써왔던 관저에 다시 들어가 살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비워둔 터에 리모델링 중이라 한 달 뒤쯤에나 입주할 걸로 보인다고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개혁 정신을 이으면서도 원칙과 격식을 존중하려는 듯한 레오 14세, 힌트는 이미 줬습니다. So Francis is not afraid to rock the boat a bit. And when he does that, there are people who are uncomfortable. And we all have kind of different ways of, wanting to keep the boat calm. 교황 선출 직후 대중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진홍색 망토인 모제타에 금실로 수놓은 붉은 영대를 걸쳤고 금색 십자가 목걸이와 어부의 반지도 찼습니다. 이런 전통 복장을 모두 거부했던 프란치스코와 달랐습니다. 하지만 전통복 아래론 화려한 교황 구두 대신 여전히 프란치스코처럼 검은 구두를, 또 소매 안에는 추기경 때부터 애용해온 애플워치를 찾습니다. Different from Pope Francis in the sense that he's not a man of big gestures, but I would say, deeper and stronger and calmer leadership, can be expected in the spirit of Pope Francis. So different style, but same vision. 개혁과 전통 사이 가톨릭의 균형을 레오 14세가 어떻게 찾아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광주에선 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지하철 공사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중장비가 수시로 지나는 상황이 7년째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시작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중 일부입니다. 2024년에 개통 예정이었지만 7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도로공사가 완료된 곳은 18%에 불과합니다. 지금 광주는 어떤 상황일까요?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3개월 아이와 외출한 김하정 씨. 좀 걷게 해주고 싶지만 이 동네를 지날 땐 유모차에만 태웁니다. 인도 바로 옆으로 중장비가 수시로 다니고 길도 울퉁불퉁하기 때문입니다. 손을 잡고 걸으려고 해도 아기한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하지만 유모차를 자꾸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모차를 끌기도 쉽지 않습니다. 임시 통행로를 채운 자갈에 앞바퀴가 이렇게 자주 걸리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같이 밀어주시기도 했었고 제가 있는 힘껏 좀 들어 올려가지고 이 일대 지하철 공사가 시작된 건 지난 2021년. 계획보다 공사 진행이 늦어지면서 벌써 4년째 주민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생활 중입니다. 비좁은 보행로로 자전거가 지나다니기도 합니다. 공사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끊긴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사람이 다니는 길인지 자전거 다니는 길인지 구분도 안 돼 있고. 운전자 입장에서도 위험합니다. 가림막이라도 이런 부분에 충돌해서 보이질 않으니까 방어 운전이 첫째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공사 구간에 따라 차선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앙선이 이렇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건너편 차들이랑 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지나갈 때도 있고 해서 직접 운전해봤습니다. 지워진 차선과 새로 그려진 차선이 뒤엉켜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기 신호 표시 보여요? 순간 역주행인 줄 알았습니다. 노면이 고르지 않은 구간에선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달립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울퉁불퉁한 도로가 잘 보이지도 않고 와우, 지금 40km예요. 촬영 중이던 카메라가 차창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계속 늦어지는 공사로 인한 걱정은 또 있습니다. 바로 집안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사 현장 바로 앞에서 자영업을 하는 주민은 가게 곳곳에 생긴 균열을 보여줬습니다. 아이고 그물이 지금 흔들흔들하니까 그래갖고 다 금이 간 거예요 지금. 공사 구간에 매장 입구가 막힌 지도 오래입니다. 이 차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그냥 가본다니까. 근데 우리가 영업을 못 해요. 지난해 12월 강기정 광주시장은 단계별로 공사 구간 개방을 약속했는데 약속한 기한을 못 맞춘 곳이 많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JTBC 질의에 공사 전 조사한 것과 실제 굴착을 하면서 파악한 상황이 달라 안전하게 진행하다 보니 늦어지는 것이라며 불편을 끼치게 되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건 시민들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약속한 기한을 넘긴 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이런 위험이 일상이 된 건 분명 문제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마치 여름 장마철처럼 비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도 발표됐는데요. 이들 지역은 오늘 밤까지 시간당 최대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에 내리는 비의 양도 꽤 많겠습니다. 수도권에 60mm 이상, 남해안에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60mm 정도로 흠뻑 내리겠습니다. 현재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새벽에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도 비가 약하게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약간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반면 모레에는 20도에 그치면서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15도를 웃돌겠고요. 낮 기온은 청주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구름이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